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취업난과 생활고로 자신의 꿈에 투자할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상자가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사업 취소를 예고하고 나서며 시행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3,000명의 대상자를 발표하고 늦어도 다음 주말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에 지원한 청년은 6,300명이 넘습니다. 신청자는 평균 26.4세의 청년으로 대부분이 취업에 실패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시간이 부족해 다시 취업 시장에 나갈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이런 청년들에게 꿈을 찾을 시간을 확보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청년수당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온 보건복지부가 맞대응을 예고하며 험로가 예상됩니다. 복지부는 시가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강행했다며 지원 대상자 발표와 동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업을 직권 취소해 집행을 막는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서울시는 직권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혀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이미 자체 예산 90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번 사업 경과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사업 첫걸음부터 차질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대보증은 빚진 사람이 못 갚으면 보증을 선 사람이 다 갚겠다는 뜻입니다. 돈도 경험도 없는 청년들이 함부로 나설 일이 아닌데요. 특히 대부업 관련 보증을 섰다가 사회 첫 발부터 덤터기를 쓰기 쉽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20대들이 대부업체 보증 서는 것을 까다롭게 할 방침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 중엔 신용도가 낮은 젊은 층이 많지만 이런 사람들의 보증을 선 사람들 가운데도 젊은 층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10개 대부업체의 연대보증부 대출 8만 5천 건 중 연대보증인이 20대인 대출은 대출 건수의 27%인 2만 3천 건, 대출액은 8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연대보증이 줄고는 있지만 일부 업체가 손쉬운 채권 회수를 위해 보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들이 연대보증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선다고 보기 어려워 자칫 대량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감원은 이를 막기 위해 우선 대부업체들이 보증을 서는 20대들에게 연대보증의 의미를 확실히 알리고 과연 보증을 설 만한 소득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 확인은 원칙적으로 근무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와 급여통장 사본 등을 통해 확인토록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또 대부계약 기간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내리자 대부업체들이 이자를 더 받아내려고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바람에 5년 이상 계약 비중이 1년 새 41%에서 66%까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일부 채권 추심업자들이 소멸시효 끝난 채권에 대해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를 하는 것도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경력 3년 이상 변호사와 군 법무관 26명이 신임 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일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에게 풍부한 식견과 해안을 갖춘 사람이 법관이 되길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임 법관들은 법학 전공자 3명을 비롯해 경영학과, 교육학, 경제학, 공학 등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임 법관들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후 각급 법원에 배치됩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져 야외에서 장시간 일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 속에서 과로로 쓰러져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강민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3년 여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김모 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고온의 날씨 속에 주당 평균 60시간 넘게 일하다 변을 당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15년 경력의 미장공이었던 김 씨가 늘어난 작업 시간에 충분히 적응했을 것이라며 지병인 고혈압을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폭염 속에서 수십 시간 연달아 작업을 하며 누적된 피로와 뇌출혈과의 연관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기온 때문에 빠르게 굳는 콘크리트를 쉴 새 없이 만져야 하는 여름이 평소보다 더 큰 업무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공사 현장에서 쓰러진 황모 씨의 경우엔 이와 반대로 1심에선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36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됐고 동료의 결근으로 업무량까지 늘었지만 과로가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고온의 날씨와 뇌출혈 발생 사이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부족하다며 황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 속에 야외에서 장시간 일해야 하는 근로자들, 과로로 쓰러져도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민구입니다.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행한 전자화폐에 투자하면 만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수천 명에게서 300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다단계 사기 조직 5명을 구속하고 4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말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에 수십 개의 전자화폐 센터를 차린 뒤 마치 중국 정부가 승인한 정상 전자화폐인 것처럼 속여 5,100여 명을 상대로 3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 가장 오래된 기업은 올해로 120년이 된 두산입니다. 그런 전통을 갖기까지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100년 기업은커녕 이대로는 우리 기업들이 평균 100개월도 버티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남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자 6.5년, 자동차 8년, 기계철강 9년, 정유 10년, 섬유 15.9년. 각 업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와 71개 지역상의가 2,4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저성장 시대 대응 전략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체 평균은 8.4년, 딱 100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놀랍게도 응답 기업의 절반인 49.9%는 지금의 수익원이 사양화 단계라고 답했습니다. 상위는 기업이 기술을 개발해도 시장과 경쟁자가 더 빨리 변하는 시대가 됐다며 단기적 대응에 급급해 중장기 변화를 외면하면 시장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대내외 시장 환경의 변화 속도를 100마일이라고 할 때 자사의 적응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물음에 기업들은 74마일에 불과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첫 번째로 꼽은 생존 전략은 융합이었고 이어 저비용 고품질, 사회공헌, 창조적 인재, 이른바 4C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래유망 산업으로는 에너지 환경이 1위에 꼽혔고 바이오 헬스, 정보통신 융합,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올여름 해외로 떠난 여행객 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7월 자사의 해외 여행객이 작년 7월보다 43.3% 늘어난 28만 9천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투어도 7월 해외 여행객이 15만 2천 명으로 월 단위로는 최대치였습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여름 성수기 인천공항 이용객이 54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만 원의 비혼까지 이렇게 1인 가구가 늘면서 우리 소비시장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나 홀로 살림에 걸맞게 디자인의 효율성까지 갖춘 다기능 가구, 작지만 성능이 뛰어난 가전제품까지 1인 가구를 겨냥한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1인 가구 소비자를 뜻하는 싱글 슈머의 구매 방식은 흔히 3, 4인 가족의 구매 패턴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늘어나는 나홀로 가구들이 대체로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 등에 혼자 살기 때문에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함께 쓰는 큰 제품보다는 적은 공간에 넣기 좋으면서 기능도 다양한 제품을 선호합니다.
이 침대는 아랫부분 빈 공간을 모두 수납장으로 채웠습니다. 이 서랍장은 뚜껑을 열면 화장대로 변신하고 펼치면 침대로 바뀌는 소파도 있습니다. 공간에 맞게 줄였다 늘릴 수 있는 테이블도 좁은 공간에 사는 1인 가구를 겨냥한 제품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 가구를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시고요.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년 매출이 10에서 20% 성장하고 있습니다. 생활가전 제품들도 작고 간편하게 변신했습니다. 기능은 유지하면서 크기는 대폭 줄어든 겁니다.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세탁기는 벽에 붙이는 형태로 진화했고 냉장고 크기도 절반 이상 작아졌습니다. 1인용 미니밥솥과 다리미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500만 가구를 넘어 계속 늘고 있는 1인 가구를 겨냥한 상품 시장은 불황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일하던 음식점에서 돈을 받지 못하자 사장의 애완견에게 분풀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잃어버렸다 하루 만에 되찾은 70대 노숙자는 경찰의 도움으로 아들까지 찾았습니다. 사건 사고 김효섭 PD입니다. 가게의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개가 짖기는커녕 꼬리를 흔들며 남성을 반깁니다. 개와 놀아주는 것 같던 남성은 개를 안고 빠져나갑니다. 이 남성은 전주시 완산구 중화요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임금을 받지 못한 35살 A씨. 죄 없는 개를 집으로 데려가 마구 때렸습니다. 주인 대신 개에게 분풀이를 한 겁니다. 경찰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든 돈가방을 잃어버려 가슴 졸였던 70대 노숙자 B씨는 하루 만에 가방을 되찾고 가족까지 만나게 됐습니다. 거액을 분실했다는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음날 길에서 가방을 찾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치매 증상을 보이던 B씨가 자칫 범죄에 노출될 것을 걱정한 경찰은 수소문 끝에 아들을 찾아줬고 B씨는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유해 물질과 폐유 수백 톤을 바다에 내버린 공기업 직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 소속인 이들은 해양 배출이 금지된 유해 물질 290톤을 냉각수에 섞어 바다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오염물질 배출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에 따라 방조나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효섭입니다. 구직자와 직장인의 속마음을 데이터를 통해 들여다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오늘도 강설이 아나운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힘든 취업의 관문을 뚫고 입사한 첫날 교육비 8천만 원을 내야 최종 합격이라는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지난 5월이었죠. 이스타 항공이 합격자들에게 교육비 8천만 원씩을 선 지급해야 입사할 수 있다고 통보해서 조종사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업체는 업계의 관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뉴스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너무 부당한 요구기 때문에 합격자들의 반발이 컸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합격자들은 어렵게 들어온 회사에 남기 위해서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서 교육비를 납부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최종 합격하지 못한 을의 입장에서 갑인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약자 입장에 놓인 을에게 횡포를 부리는 갑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오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구직자, 직장인도 피해갈 수 없는 대한민국 갑을 사회입니다. 네, 흔히 갑은 주도권을 잡은 쪽이고 을은 어쩔 수 없이 갑을 따를 수밖에 없는 쪽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직자들이 구직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을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직자들에게 구직 활동을 하면서 을이라고 느꼈던 경험을 물어봤더니요. 무려 응답자의 92%가 을이라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채용 탈락 시 그 이유를 설명받지 못했을 때가 55.3%로 1위를 차지했고요. 계속해서 입사 전까지 연봉을 알 수 없을 때, 또 합격자만 통보해 줄 때, 공고와 실제 업무 내용이 다를 때 내가 의리라고 느낀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구직자들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또 기업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때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나는 역시 의리구나 이렇게 자조할 것 같은데요. 채용 면접 과정에서는 특히 또 면접을 볼 때 갑질이 심하다고요? 네, 바로 압박 면접을 가장한 일명 갑질 면접입니다. 이 면접 경험이 있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이들 중 63.6%가 면접을 보러 갔다가 갑질을 당하고 왔다고 합니다. 네, 과반수를 훌쩍 넘는 수치인데요. 취준생을 2번 울리는 이렇게 갑질 면접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대학이 별로구만 공부 안 하고 뭐 했어? 혹시 지지하는 당이 어딘가? 코가 너무 낮네. 혹시 성형할 생각은 없나? 네, 이런 질문들이 실제 구직자들이 면접장에서 받은 질문이라고 합니다. 반말은 기본이고요. 학벌 무시, 외모 비하,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한편 기업별로도 갑질 면접 유형의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대기업 면접에서는 장기 자랑을 시키는 갑질이 가장 많았고요. 중견기업에서는 애인은 있나와 같은 사적인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는 예고 없이 긴 대기 시간이 대표적 유형의 갑질 면접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괜히 갑질 면접이 아니네요. 듣기만 해도 좀 불쾌해지는데요. 이런 갑질 면접에 구직자들은 또 어떻게 대응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물론 수치심을 느끼는 질문에 불쾌함을 표하는 경우나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되물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구직자는 그냥 참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55.4%가 혹시라도 떨어질까 이 불쾌한 마음을 꽁꽁 숨기고 면접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극심한 취업난에 의리일 수밖에 없는 구직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갑질 면접을 봤는데 그 기업에 합격하게 됐다면 구직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네, 기업의 부적절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채용에 합격한다면 입사하겠다는 응답자가 무려 79.3%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8명이 이렇게 답한 건데요. 많은 구직자들이 이 긴 구직 활동에 지친 건 물론 어차피 대부분의 기업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의뢰 입장에서 고충을 겪는 구직자들이 기업에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네, 의린 구직자가 갑인 기업에게 바라는 점 1위는 바로 불합격했을 때도 합격자와 동일하게 공지하기가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탈락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면접에서 구직자를 존중하는 어투나 태도 사용하기, 채용 공고의 정확한 직무 소개 게재하기 등의 순서로 답했다고 합니다. 네, 기업들이 조금만 더 친절하게 정보를 공유해줬으면 하는 바람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 을은 영원한 을이고 또 한 번 갑은 영원한 갑일까요? 언제쯤 구직자들에게 을이 아닌 당당해지는 날이 올까요? 네, 다행히 구직자가 평생 을이 되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고용정보원은요, 7년 뒤에 일자리는 200만 개가 늘어나는 반면에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영향으로 청년 품귀 현상이 생길 거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서간다고 평가하는 일본에서는 최근 구직자들이 직장 여러 곳에 동시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복에 겨운 구직자들은 어느 회사로 갈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7년 후에는 우리나라에도 구직자 갑질 시대가 오길 기대해 봅니다. 네, 정말 구직자들이 갑이 되는 시대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취업을 해도 갑을 관계는 또 사라지지 않는다는 슬픈 얘기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취업에 성공해도 갑질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려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직장 생활 중 갑질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겨우 취직해서 좀 살만해졌나 했는데 또 직장에서 갑질을 하는 대상은 누군가요? 네, 고객이나 거래처 직원도 아닌 바로 직속 상사였는데요. 직장인 응답자의 52.4%가 직속 상사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났습니다. 직장인들이 꼽은 갑질 유형으로는 반말 등 거만한 태도가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시도 때도 없는 업무 요청, 업무를 벗어난 무리한 일 요구, 의견 등 묵살, 욕설 등 인격 모독,
업무 실적 빼앗김 등의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분명 그 상사들도 의리였던 시절이 있을 텐데요. 왜 후배들에게 갑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 임원,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이런 구조의 엄격한 기업 구조 속에서 상사의 말은 곧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사가 평가 및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후배는 철저한 을이 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권위적인 문화에서 성장하게 된 부서장들은 대개 자신의 역량과 조직의 힘을 혼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인사권을 바탕으로 직원들을 마치 하인 부리듯 대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갑질이 또 전염이 된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네덜란드의 한 경영대학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상사와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을수록 상사의 갑질 행동을 따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상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직원보다 가까이 있는 직원들에게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를 아래 직원들에게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쯤인가요? 갑질의 인습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상사와 어느 정도 물리적 거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네, 청년 실업 100만 시대, 심각한 취업난에 지친 청년에게 채용 갑질은 그 고통을 가중할 뿐입니다. 채용 갑질을 제재할 법률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의식 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청년이 영원한 을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이자 또 기업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할 때 갑질은 근절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